오클라호마 대 인디애나. 자, 일단 정규 시즌 맞대결을 2대 0으로 오클라호마가 전부 이겼다고 합니다. 자, 첫 맞대결은 이제 12월 달이었었는데 그때는 인디애나 원정 가가지고 오클이 한번 승리를 했었습니다. 120대 114인데 이날은 이제 스가가 완전 미친 날이에요. 45득점을 기록을 했다. 이외에 뭐 다른 선수들의 뭐 3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게 말은 안 들었지만은 스가가 그냥 10캐리를 했다. 뭐 이런 경기처럼 보이고, 반대로 이제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네마드 정도가 23득점을 해주고요. 할리버튼도 4득점에 그치고 굉장히 소극적인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경기 3월 30일 날 시즌 막바지쯤에 붙었는데 오클라호마가 132대 111로 홈에서는 대승을 얻었습니다. 루겐츠 도르트의 3점이 7개 중에 6개가 들어갔다. 이런 날이 흔치가 않은데 어쨌든 도르트가 굉장히 터진 날이고 스가도 33득점으로 충분히 잘해줬습니다. 벤치에서도 뭐 아이제야 조 같은 애들 간만에 잘해주기도 하고 그냥 오클라호마가 굉장히 좀 편한 게임들을 한 거예요. 3점이 47%나 들어갔고 아주 잘 싸웠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인디애나는 이날 보면은 그 주전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출전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경기가 좀 초반부터 3쿼터부터는 이미 좀 많이 틀어진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의 맞대결에서 보이는 거는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 상대의 턴오버를 가장 많이 이끌어낼 정도로 되게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팀인데,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시리즈는 이 인디애나 보면 할리버튼이 중심이 될 겁니다. 할리버튼은 지금 뭐 아주 낮은 턴오버 비율로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페이스 앤 스페이스 역습 과정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인디애나 이제 페이스 앤 스페이스라는 거는 그만큼 페이스를 많이 끌어올리고 공간 상출을 통해 가지고 오픈 3 찬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셈인데, 그래갖고 할리버튼의 이런 어시스트 대부분이 지공 상황이 아니라 속공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과연 오클라호마가 그런 것들을 늦춰줄 수가 있겠냐. 기본적으로 그 중심에 있는 할리버튼의 견제가 돼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할리버튼을 막아세우면은 나름대로 좀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클라호마도 올 시즌에 경기당 턴오버가 오히려 인디애나보다도 좋아요.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라는 진짜 불세출의 플레이메이커가 생겼지만은 인디애나보다도 오히려 오클라호마가 경기당 턴오버는 더 적었었다. 오클라호마는 아까 말했다시피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팀입니다. 좀 상성 면에서는 오클이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터너가 클리블랜드, 뉴욕, 오클라호마 여기까지 전부 다 투빅을 쓰는 팀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뉴욕이 이제 그 미첼 로빈슨을 쓰면서 투빅을 활용했을 때에서는 이제 터너가 아주 뭐 지워지기도 했었어요. 터너의 존재감 많이 미미해졌고, 니스미스도 부상당한 뒤로는 3점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기도 했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클라호마의 투빅, 홈그레이나 하팅슈타인은 미첼 로빈슨이나 타운스보다도 수비력은 훨씬 더 좋고, 클리블랜드는 모블리가 부상도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디애나가 계속해서 투빅을 만나고 있지만은 오클라호마의 투빅은 수비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에서는 이제 그 시아캄이 동부 컨파 MVP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오클라호마 상대로도 시아캄은 좀 활약을 할 만한 게, 오클라호마는 시아캄보다 대부분의 매치업들이 이 사이즈적으로 조금 밀리거든요. 홈그레인이나 하틴슈타인은 시아캄한테는 좀 스피드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제이덤이나 도르트는 둘 다 뭐 2m도 안 되기 때문에 시아캄이 피지컬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풀어나가기가 수월할 수는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클라호마는 기본적 수비가 너무 좋은 팀이고, 시아캄이 뭐 아주 몸빵을 뭐 자랑하는 그런 쿤보 같은 존재도 아니기도 해가지고, 오클라호마가 아무래도 저는 여러 면에서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이번 파이널 스탯 컴패리즌 이런 것들 보니까 오클라호마, 인디애나는 이런 패스트 브레이크 포인트, 속공 득점에서 전체 1등, 3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패스트 브레이크 포인트, 속공을 차단한 거는 오클 1등, 인디애나가 2등. 서로 간에 좀 빠른 팀들이 하지만은 상대 이런 속공도 많이 좀 차단을 해냈다, 이런 거고요. 포인트 오프 턴오버에서 비롯한 득점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클이 전체 1등, 인디애나가 2등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 5득점 정도 오클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본인들의 턴오버를 안 저질러가지고 상대한테 턴오버 기반 득점을 안 준 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인디애나가 1등, 오클이 뭐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턴오버 관리가 잘 되는 팀이기도 하다. 두 팀 모두 다 이런 속공이라든지 턴오버, 이런 실책이나 실책 기반 역습 이런 부분에서는 단속이 잘 되는 팀이고, 오히려 또 강점으로 쓰는 팀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는 좀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제 해석으로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컴파에 오른 4팀 모두 다 빠른 팀들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거에도 이제 1차전부터 230점을 줬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느바는 파이널까지 갔으면 배팅하기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1차전은 좀 탐색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배팅하기 별로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번에도 오바 같은 거는 좀 보고 싶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팀 다 빠른 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도 97 정도로 플레이오프 치고는 많이 지키고 있기도 하고, 자유투도 굉장히 좀 많이 얻어내는 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바 같은 것들은 보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클이 뭐 이번 시즌 68승으로 아주 뭐 훌륭한 수치를 보여준 것도 있기도 하고, 오클이 팀적으로 더 완성된 면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인디애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로테이션을 통한 뭐 에너지 레벨 그런 것들은 오클라호마도 전혀 밀리지가 않거든요. 오클라호마도 뭐 7명이나 8명의 로테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라 10명까지 막 로테이션을 폭넓게 쓰는 팀이어가지고 인디애나의 장점들이 그렇게 막 많이 좀 발현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1차전은 사실 예측은 좀 별로지만 오바라든지 오클사이드로 좋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9.5 헨승을 하려면 그냥 아예 경기를 박살내야 되는데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헨승까지는 별로고 저는 뭐 오바 그리고 오클이 이길 거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A매치 주간 때마다 거의 뭐 모든 경기들을 살피고 남미에선 다 살피고 유럽도 어지간하면 다 살피고 이러는데 남미에서는 따로 이렇게 뭐 PPT를 만든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 지난 3월달에 매치들에서 좀 기억나는 점들 제가 찾아놓은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일단 한번 뭐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첫 경기는 이제 에콰도르 대 브라질 경기인데요. 사실 이제 순위부터 좀 보면은 지금 남미에선 순위상으로 브라질이 4등이고 에콰도르가 2등에 있어요. 자, 에콰도르가 어떻게 2등까지 갔냐? 이거는 에콰도르의 압도적인 이런 좀 수비력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에콰도르가 지금 5실점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남미의 선에서 가장 적은 이런 실점을 보이고 있다. 대신에 득점은 뭐 13득점밖에 없는데 이런 수비력을 바탕으로 지금 2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다. 브라질은 뭐 20득점 16실점으로 실점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에콰도르가 지금도 수비진에 뭐 힌카피나 에스투피냐 파초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지금 뭐 유럽에 보내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아마 이 라인업으로 몇 년 동안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에콰도르는 수비력만큼은 보장돼 있는 상태다 이런 건데 글쎄 그 파초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뛰어가지고 오늘 경기에서 뛸지 안 뛸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그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 이동 거리가 상당히 멀기도 하고 컨디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초가 뛸지 안 뛸지 이런 것들은 조금 불투명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왔는데 뭐 이번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낸 뭐 하피냐라든지 비닐신 이런 애들이 건재하지만은 지금 뭐 예선 4위에 처박힌 만큼 브라질이 이제 뭐 영원한 우승 후보다 그런 인식은 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뭐 윙백이 너무 약하고 이 수비진에도 마르키뉴스의 짝이 좀 마땅치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마르키뉴스도 챔스 결승을 뛰어가지고 뛸지 안 뛸지도 조금 애매한 것도 있고 그래도 뭐 이제 중원에 카세미르 전성기가 지났지만은 기마라이스나 뭐 조엘링턴, 뉴캐슬도가 나쁘진 않은데 글쎄 뭐 최상위권급의 경쟁력인지는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냥 뭐 에데르손 같은 애들 아탈란타에서 정말 잘했던 에데르손 같은 애들 뭐 쓰임새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그냥 가장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에콰도르의 수비력도 그렇고요. 에콰도르가 지금 7경기 동안 최근 4승 3무거든요. 약간 좀 이제 고배당 맛집이기도 합니다. 그 4승 중에서도 이제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뭐 아마 햄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고배당 경기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첼로티 감독이 데뷔전인데, 데뷔전부터 뭐 유의미한 무언가를 내놓을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불투명한 것도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에콰도르가 되게 좀 이제 좀 그 고배당 맛집이기도 해서, 저는 뭐 무승부라든지 뭐 햄무, 그런 식으로 볼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의 무승부를 조금 더 앞세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파라과이 대 우루과이 경기입니다. 자, 원래는 이게 파라과이가 한참 좀 꿀팀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살짝 이제 언더 같은 게 좀 별로네. 예전 같으면 이제 파라과이랑 우루과이 둘이 붙으면 그냥 딱 언더를 내세울만 했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파라과이가 요즘에는 뭐 엔치소나 알미론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속도감 있고 나름대로 좀 볼만합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는 이제 세대 교체랑 맞물려가지고 강력한 체력과 투쟁심을 불태우는 지금 그런 애들이 선수들에 되게 맞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비엘사 감독이랑 참 색깔이 맞다고 했었어요. 근데 우루과이도 지난 3월달 성적은 되게 좀 별로였었습니다. 우루과이의 3월달은 볼리비아 원정에서의 무승부 그리고 아르헨티나한테 홈에서 졸전 끝에 져버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뭐 공격진의 이전 세대 같은 무게감이 없습니다. 카반이나 뭐 수아레스 이런 애들이 있을 때보다는 전혀 뭐 내세울만한 공격수가 별로 없어요. 해봤자 오디네즈 정도고 17득점 17점으로 공수 모두 좀 애매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원에도 우가르테, 벤탄쿠르, 뭐 아라스카에타 사실은 얘네들이 남미를 벗어나면은 월드 레벨급의 이제 경쟁력이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말했던 거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이 온 이후로는 파라과이가 8경기 동안 4승 3무로 한 번도 안 졌다. 홈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잡았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파라과이가 정배를 받았거든요. 사실 파라과이가 우루과이 정도 되는 팀한테 이 정도의 정배는 좀 배당의 맛은 없지만은 어쨌든 이 경기도 고배당으로 볼만한 게임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조금 햄무 맛집이지만은 그래도 체급 자체는 저는 우루과이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무승부를 좀 내세우고 싶네요. 우루과이의 프렌도 생각 중인데 글쎄 아까 말했던 특정 감독이 와가지고 뭐 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A매치가 또 지난번에 3월달 이후로 3개월 만에 열린 거기도 하고 연속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무승부라든지 우루과이의 프렌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칠레 대 아르헨티나인데요. 사실 이제 2015년에 코파에서 결승에서 칠레가 메시를 좌절시킨 거 그것 때문에 유명하겠지만 사실 양 팀의 이제 90분 맞대결은 이런 게 있어요. 2008년에 칠레가 딱 한 번 아르헨티나를 이겨온 거 말고는 그 이후로는 아르헨티나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칠레가 홈이었는데 그 이후로 뭐 칠레 홈에서도 아르헨티나가 한 번도 안 졌고 4번 정도 승리를 거둔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 한 번 진 뒤로 14경기 동안 9승 5무로 칠레한테는 아주 강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도 이제 칠레 원정에서 1대2, 1대0으로 똥줄승이긴 했지만은 지금의 칠레의 전력은 그때만도 못해요. 뭐 아르헨티나 사실 그리고 이미 또 그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이기도 하고 저번에 브라질을 4대1로 이겼을 때도 그때도 이제 베스트 멤버를 내보낸 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도 갭했었죠. 이미 좀 본선 진출을 확정한 만큼 아르헨티나가 조금 편하게 치를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무난한 승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칠레는 이번에도 소집 명단에 산체스, 비달, 뭐 아랑기스 이런 노장들을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난번엔 좀 길게 뛰진 않았지만은 87년생 비달이 지금도 나오는 지경이고 그나마 이제 조금 유망주로서 이름을 알았던 다비드 오소리오 이런 애들도 성장세가 대단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칠레가 홈이라고 해도 아르헨티나 이미 진출 확정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최근 면에서는 아르헨티나 많이 좀 우위지 않나. 이거는 배당도 아르헨티나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지금 칠레의 순위는 그냥 꼴등입니다. 꼴등. 볼리비아, 페루보다도 낮게 있어요. 이런 지경인지라 물론 칠레도 홈빨에 없진 않지만 저는 아르헨티나가 그냥 압도적인 거 그런 것들 생각해서 배당면에서도 아르헨티나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핸슨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